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도덕 2편입니다. 자,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멸사봉공의 자세로 사적인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 멸사봉공이라는 말의 뜻이 사적인 걸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공익을 위하여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준법 정식, 법을 지켜야 되고요. 청렴해야 하고 청백리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청렴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행동에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를 청렴이라고 하고요. 부정부패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공직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다음 문제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틀렸고요.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덕목이요. 부패 방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내부 공익 신고 제도에서는 청렴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말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검소함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그래서 청렴. 됐죠? 다음은 과학윤리입니다. 과학윤리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중립성은 과학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가치는 무관하다. 이 느낌이 가치 중립성 인정이고요. 가치 중립성 부정은요. 과학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에 의해 지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있죠. 다이너마이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폭죽이 되지만요.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전쟁을 할 때 쓰는 폭탄이 되죠. 자, 그 다음 과학기술자의 책임이요. 내적 책임.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날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적 책임이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과학기술 지상주의인데요.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이 최고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여기도 과학기술 지상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죠. 과학이 최고니까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부작용은 새로운 과학기술로 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제일 최고라는 거겠죠. 그리고 과학기술은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자세로요. 연구 과정에서 표절이나 위조를 하면 안 된다. 연구 및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연구 과정에서 부당한 저자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통일한국입니다. 통일한국은 한민족 제도약의 발판으로 지구촌 평화의 이바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촌 평화의 이바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평화, 자유, 인권, 정의입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은요. 수준 높은 문화를 가져 한류 열풍을 가진 것과 자주적인 민족국가,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통일과 관련된 쟁점 중에서 비용이 나오는데요. 저번에 2022년 2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 비용을 저희는 분단 비용이라고 하고요. 통일 비용은 통일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통일 편익은 그래서 통일로 얻게 되는 편리함과 이익입니다. 문제 가볼게요.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 평화, 인권, 자유. 그 다음에 분단 비용은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 그리고 분단 비용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비용이며, 통일 편입은 통일 직후에만 일어나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이익입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으니까요. 북한과 저희 나라 GDP가 달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남북통일 실험을 위한 올바른 자세요.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려를 실천하고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통일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통일과 관련된 개념, 분단 비용, 남북한이 분단돼서 발생하는 비용 맞고요. 평화 비용, 남북한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고요. 통일 비용, 남북한의 격차 해소와 이질적 요소 통합에 필요한 비용인데, 통일 편익은 이익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요. 예술인데요. 예술 지상주의와 도덕주의로 보고요. 그리고 예술 상업화를 또 따로 볼게요. 일단 예술 지상주의는요, 예술 그 자체나 예술적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도덕주의는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하고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예술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이면 다 된다고, 도덕주의는 예술이어도 규제 안에서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가 도덕주의입니다. 예술의 상업화요.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작품에도 적용되는 현상인데요. 긍정적인 부분은요,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고요.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창작 의욕을 붙잡습니다. 상업화의 부정적인 면은요, 예술의 본질이 왜곡되면서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도덕주의는요, 예술은 교훈적인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예술은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바로 도덕주의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상업화를 반대하는 입장. 예술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예술작품이 돈을 벌기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지상주의는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생명윤리고요. 생명윤리는 찬성과 반대 입장만 제가 적어놨고요. 한 번씩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서요. 동물복제에서 찬성의 입장은 희귀동물을 보존하고 멸종동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종의 다양성을 해치고 동물의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배아 복제는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난치병 치료가 있는데요. 반대는 배아 역시 초기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난자 사용은 여성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체 복제요. 여기는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는 자연스러운 출산이 아니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인간 개체 복제에서 찬성 논거, 아까 불임 부부 나왔죠? 그래서 불임 부부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 논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 자연의 고유한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치병으로 급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이게 바로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다음은 교정적 정의인데요. 정의 파트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3개 다 넣어놨어요. 교정적 정의는 잘못이 있을 때는 공정하게 처벌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합당하게 배상해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응보주의는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과 정당한 대가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개인이 처벌을 받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공리주의는 형벌은 사회 전체 행복의 증직을 위해 필요하게 수단으로 위법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손실이 더 큰 정도로 형벌을 부과해서 처벌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분배적 정의요. 분배적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분배적 기준의 정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 필요, 능력, 업적.
절대적 평등은 장점, 무조건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기회 혜택의 균등한 분배가 되겠죠. 그러나 다 똑같이 하니까 생산 의욕과 책임 의식이 저하됩니다. 필요는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화나 가치를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건데요. 그러면 장점은 당연히 사회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라 자체로서도 안정성이 있는데 단점은 재화가 불충분하고 너무 이제 국가 지출이 많아요. 그리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대로 분배한다는 것은요, 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 그래서 뭐 자격증이 있으면 혹은 뭐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좀 더 이렇게 분배를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장점은 탁월성과 실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지만 단점은 우연성과 선천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 다음은 업적인데요. 업적은 성취한 성과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만 약자를 배려할 수 없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과열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요.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는 정의관으로 분배의 결과보다는 분배의 과정이나 순서를 중요하게 보는 정의관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분배 과정과 절차에 관심을 둡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롤스와 노직이는데요. 롤스는 재화를 나누는 절차로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고 첫 번째는 평등하게 나누되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나눠야 한다. 차등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로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처벌에 대한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라서 응보입니다. 응당한 보복, 응보주의. 그 다음 공정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는 정의관으로 과정 나죠. 과정을 말로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 그래서 분배의 결과보다는 분배를 위한 공정한 순서나 방법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우대 정책이 반영된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롤스의 제2원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역 균형 선발 제도,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농어촌 특별 전형 제도, 이것이 바로 제2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롤스 나왔습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 중에 제2원칙인데요. 여성 고용 할당이 필요하고 지역균형 선발, 국가유공자 특별 대우, 농어촌 자녀 특례 입학. 그래서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요. 제1원칙은 평등하지만 제2원칙,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차등의 원칙.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롤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가 답입니다. 다음은 시민불복종인데요.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법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로,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정당화가 되려면 첫 번째 공익이어야 합니다. 사익으로 나오면 안 돼요. 공개성, 누구나 알아야 되고요. 비폭력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바로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는 거고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간디의 소금 행진, 소로의 세금 납부 거부 운동, 마틴 루서 킹의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이 있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시민 불복종의 사례, 간디의 소금 행진, 소로의 세금 납부 거부 운동, 마틴 루서 킹의 흑인 차별 철폐 운동.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요. 처벌을 감수하셔야 되고 공동선이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음 시민 불복종의 특징이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민 불복종의 사례에는요.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4문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윤리사상가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답을 먼저 외워주세요.
미국의 신학자로 사회윤리를 강조했고요.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니부어고요. 그 다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 성찰에서 나왔죠.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삶이 중요하다.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로 유교를 체계화했고요. 인과 예, 그리고 논어 이 단어 나오면 공자. 다음 도덕인물 카드 영국의 철학자로 공리주의며 최대다수 최대행복 바로 벤담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정보윤리인데요.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래서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면은 삶의 편리성 향상,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남, 수평적이고 다원적 사회로 변화,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기회 증가입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면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들어서 나왔던 문제가 요건데요.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정보는 사유제로서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사유론이고요. 공유론은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정보윤리에서 제가 이제 이치권리와 정보격차가 있는데요. 이치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지역 계층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을 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빨리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갭을 줄여야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 정보와 혜택의 차별 없는 분배. 차별 없는 분배는 이꼴 정의입니다. 무조건 분배 얘기 나오면 정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점. 교육, 소득 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차별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보 격차. 그래서 불평등이 초래되는 현상.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이요.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정보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이 권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이치 권리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윤리적 소비입니다.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소비가 다 답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가치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소비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인권 그리고 동물복지 요 두 단어가 나오면 윤리적 소비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안은 공정무역과 공정여행 그리고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정무역은 커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원두 사는 돈이랑 실제로 커피로 파는 돈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중간 마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에도 일정하게 혜택을 주는 건데 정말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원래는 중간 마진이 돈을 많이 먹거든요. 그 다음요. 합리적 소비요. 합리적 소비는 요겁니다. 자신의 경제력 내에서 가장 큰 효용과 만족을 주는 상품. 그것을 다른 말로 기회비용과 만족감을 고려하여 가장 편입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소비 행위입니다. 문제 가볼게요. 윤리적 소비 나오죠. 그러면 이웃의 고려, 자연환경 맞고요. 인권 향상 맞고요. 그 다음에 환경마크, 공정무역마크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력 내에서 가장 큰 효용과 만족을 주는 상품. 이게 바로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힌트를 줬죠. 윤리적인 가치.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또 윤리적 소비네요. 윤리적 소비는 환경. 그리고 인권. 그래서 답은 기흥리을.
그다음 여긴 똑같이 나왔는데요. 자신의 경제력 내에서 가장 큰 만족, 합리적.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 나오죠. 환경 문제. 그러면 윤리적.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국가의 역할인데요. 이번에 그냥 엄청 쉽게 나왔어요. 국가에 대해서. 근데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도 도덕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공자와 맹자는 군주가 덕 나오면 무조건 유교입니다. 유교. 그래서 공자, 맹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묵자예요. 묵자. 묵자는 서로 차별하지 않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 그리고 한비자. 군주는 이기적인 백성을 엄격한 법과 적절한 보상과 상벌로 통제하자. 엄격한 법과 상벌로 통제. 그 다음 정약용은요. 그 목민심서로 나왔죠. 그래서 목민심서. 지방관은 애민정신으로 병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백성의 장래를 지원하고 각종 재난을 구제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관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 다음 이번에 국가가 나오다 보니까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회계약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져요. 근데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계약설이고 사회계약설에는 총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전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형성해주는 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로크는 입헌 군주제를 옹호하는 사람인데요.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때 법으로 하자입니다. 법으로 하자. 그리고 평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로크입니다. 그 다음 루소요. 루소는 민주공화제인데요. 민주공화제.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민주공화제예요.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도록 한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문제는 엄청 쉬웠어요.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당연히 복지 증진, 인권보호, 인간다운 삶입니다. 답은 4번. 자, 그럼 여기까지 도덕이 끝났습니다. 2023년 파이팅 하십시오.